강진석은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공직에서 꼿꼿하게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것만이 제 인생의 마지막 보상이라 믿었죠.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평온해야 할 시기에 저는 30년 넘게 쌓아온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파국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 제 아내 말숙이와 제 고향 절친인 김종구 실장이었습니다. 종구와 저는 전남 고흥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른바 불알친구입니다. 코올리게 시절부터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가난한 살림에 감자 한 알도 나눠 먹으며 자랐죠. 30년 전 우리 둘은 단돈 몇만 원이 든 낡은 가방 하나씩을 들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영등포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며 짐을 나르고 찬 바람 부는 공사 현장에서 등 굽은 채 도시락을 까먹으며 우리는 서로를 형제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진서가, 우리 나중에 꼭 성공해서 고향 갈 때 좋은 차 타고 보란듯이 내려가자. 그때까지 우리 서로 배신하지 말고 똘똘 뭉치는 거다. 알았지? 그때 종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했던 그 맹세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종구는 수단이 좋았습니다. 타고난 입담과 배짱으로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이 동네 상가 번영회장직까지 꿰찬 지역의 유력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공무원으로 은퇴했죠. 종구는 성공한 뒤에도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진석이, 자네는 너무 청렴해서 탈이야. 내가 좀 챙겨줘야지. 라며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제 아내 말숙이와 김 실장의 인연 역시 제가 군 복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말숙이는 종구가 제게 직접 주선해준 맞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종구의 먼 친척뻘 되는 동생이었던 그녀는 처음 만난 날 분홍색 손수건으로 입을 수줍게 가리며 웃던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진석 씨, 종구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참 성실하고 우직한 분이라고요. 그 모습에 반해 저는 평생 그녀만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며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식 날 종구는 제 사회를 봐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내 동생 같은 애니까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해줘야 한다. 알았지? 그 눈빛이 그저 진심, 어린 우정인 줄로만 믿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온하던 우리 부부의 삶에 기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5년 전 봄이었습니다. 평소 살림밖에 모르던 아내 말숙이가 어느 날 갑자기 목욕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나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자고 일어나면 몸마디마디가 쑤시고 피부가 푸석푸석한 게 영 예전 같지 않네. 동네 앞 청수탕 가서 뜨거운 물에 몸 좀 푹 담가야 살 것 같아요. 나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목욕 좀 다녀올게요. 새신사한테 때도 밀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도 떨고 오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제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여자가 자기 몸 좀 챙기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내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분홍색 플라스틱 목욕 바구니를 챙겨 나갔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는 노란 떼수건 2장, 샴푸통, 그리고 아내가 아끼는 비누 곽이 들어있었죠. 여보, 나 다녀올 동안 거실 청소 좀 해놔요. 나 다녀와서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현관문을 나서며 환하게 웃던 아내의 뒷모습. 그 낡은 분홍 바구니가 아내의 성실함을 상징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내가 집을 나서는 시간은 김 실장이 상가 부지 현장 답사가 있다거나 번영의 긴급 회의가 있다며 바빠지는 시간과 늘 자석처럼 일치했습니다. 아내는 목욕을 다녀오면 늘 은은한 자스민 향기를 온몸에 풍기며 귀가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덜 말라 끝부분에 물기가 맺혀 있었고 뽀얀 목덜미에서는 씻고 나온 사람 특유의 습한 훈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유, 개운해.
여보, 오늘 새 신사가 어찌나 공들여 밀어주던지 피부가 아주 보들보들해졌어. 한번 만져봐. 아내는 제 곁에 앉아 덜 마른 머리를 털며 제 손을 자기 팔뚝에 갖다 대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래,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런 낙이라도 있어야지. 라며 아내를 대견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은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치밀하고도 역겨운 연극이었습니다. 아내의 젖은 머리카락은 화장실 분무기로 뿌린 가짜였고, 얼굴의 붉은 열기는 뜨거운 목욕물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품에서 얻은 추악한 흔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서막은 어느 평범한 토요일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목욕탕에 간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강남 대로변 지나가는데 방금 엄마랑 똑같이 생긴 분이 검은색 외제차에 타시는 걸 봤어요. 엄마 오늘 목욕탕 가신 거 아니에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저는 껄껄 웃으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임마, 네 엄마가 무슨 외제차냐? 지금 분홍 바구니 들고 동네 청수탕 들어가서 때 밀고 있을 텐데. 옷차림 비슷한 사람 봤겠지? 네 엄마가 워낙 평범하게 입고 다니잖냐?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위질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5분 거리의 청수탕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본 장소는 그와 정반대 방향인 차로 20분은 좋게 가야 하는 대로변이었습니다. 한 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간다던 청수탕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청수탕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이번 주 내내 휴업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분명 오늘 아침에도 청수탕 사람 많겠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5번. 한참을 가더니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의외로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나 지금 새 신사 아줌마 기다리느라 대기실에 앉아 있어. 사람 어찌나 많은지 한참 기다려야겠네. 왜 배고파? 나갈 때 시장 들러서 족발 사갈까? 주변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대중목욕탕 특유의 물소리나 아주머니들의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는 단 한 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청수탕은 공사 소음만 가득한데 아내는 제게 사람이 많아 대기 중이라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아? 아니야. 시장 들른다길래 뭐 좀 사다 달라고 하려 했지. 천천히 씻고 와.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조강지처가 제 친구 종구의 소개로 만나 평생을 믿어온 여자가 나를 비웃으며 외출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누구랑 있는 걸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종구 실장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종구의 차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그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종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받더군요. 아, 강 선생님. 회장님, 오늘 오후에는 외부 현장 탑사 가셔서 안 계십니다. 토요일이라 아마 늦으실 거예요. 현장 탑사? 그리고 아내의 가짜 목욕?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조강지처가 한 팀이 되어 저라는 사람을 세상 천지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성실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해 매주 토요일 2시라는 고정된 시간을 그들의 미래 시간으로 정해두고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비웃어왔던 겁니다. 저는
청수탕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서서 맹세했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제 얼굴에 침 뱉는 짓은 하지 않겠노라고. 60년 넘게 살아오며 배운 지혜는 분노보다 차가운 이성이 승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을 속였다면 저 또한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더 치밀한 덫을 놓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통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나갈 때 풍겼던 미미한 화장품 냄새가 거실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 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분홍 바구니를 들고 덜 마른 머리를 대충 묶은 채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김과 함께 진한 자스민 향이 거실에 확 퍼졌습니다. 아유, 여보. 오늘 사람 어찌나 많던지 진짜 힘들었네. 근데 때 밀고 나니까 몸이 날아갈 것 같아. 당신 좋아하는 족발 사왔으니까 얼른 먹자. 아내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을 닦아내며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평소라면 고맙다며 아내의 손을 맞잡았겠지만 그날은 그 손길이 마치 뱀이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당신 피부 보니까 정말 광이 나네. 김 실장한테도 전화 왔었어. 오늘 현장 답사 잘 끝냈다고 하더라. 우리 참 복 많은 사람들이야. 친구 잘 두고 마누라 부지런하고. 제 말에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특유의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종구 오빠 같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자, 얼른 씻고 밥 먹어요. 그날 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구석에 놓인 그 분홍색 목욕 바구니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5년 동안 아내의 파렴치한 알리바이가 되어주었던 저 바구니 속에 분명 제가 찾아야 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30년의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복수의 1년만이 남았습니다. 아내가 잠든 밤, 집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30년을 함께 덮고 잔 이불 아래서 아내는 평화롭게 숨을 내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숨소리조차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까치발을 들고 거실로 나와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욕실 불을 켜는 소리가 혹시라도 아내를 깨울까봐 휴대폰 플래시 불빛의 의지에 화장실 구석을 비췄습니다. 거기 세면대 아래 놓인 낡은 분홍색 목욕 바구니가 보였습니다. 낮에 아내가 들고 왔던 그 바구니 안에는 여전히 눅눅한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바구니 안의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떼수건, 다 써가는 비누, 그리고 커다란 자스민 향 샴푸통. 샴푸통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묘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묵직해야 할 샴푸통이 너무나 가벼웠고 안에서 무언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샴푸통의 펌프 뚜껑을 돌려 열었습니다. 샴푸액이 있어야 할 통 안에는 비닐로 꽁꽁 쌓인 작은 폴더폰 하나와 모텔 멤버십 카드들, 그리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콘돔 몇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이것이 30년을 함께 산 조강지처의 목욕 바구니에서 나올 물건들인가요? 저는 비닐을 벗기고 폴더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 제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리를 스치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종구 실장의 전화번호 뒷자리였습니다. 921. 화면이 열렸습니다. 열린 폴더폰 속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종구 오빠 말수가, 오늘 진석이 눈치 못 챘지? 저번 호텔은 너무 가깝더라. 이번엔 좀 외곽으로 나가자. 아내 응 오빠, 그이는 내가 목욕탕 가는 줄 알고 바보처럼 거실 청소나 하고 있어. 걱정 마. 2시까지 그 공터로 갈게.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5년입니다. 무려 5년 동안 저 두 사람은 제가 가장 믿는 친구와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저를 비웃어왔던 겁니다. 대화 내용은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아내에게 매달 현금 봉투를 건넸고 아내는 그 대가로 김 실장의 비위를 맞추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요염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30년 전 리어카를 끌며 서로 배신하지 말자던 종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군대 간 저를 대신해 말숙이를 챙겨주겠다던 그놈의 호의가 사실은 30년 뒤에 이 추악한 배신을 위한 밑거름이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고 쫓아내는 것으로는 제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5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며 즐겼던 그 시간만큼 저 또한 그들을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폴더폰의 모든 대화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닐에 싸서 샴푸통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위해 녹즙을 갈아주며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 우리 점심에 칼국수나 먹으러 갈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가 주는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래, 당신 목욕 다녀와서 그런지 피부가 아주 맑네. 칼국수 좋지. 저는 그날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제 공무원 퇴직금의 일부를 써서라도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저에게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지독하더군요. 두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정확히 만납니다. 김 실장님의 검은색 세단이 동네 공터에 대기하고 있으면 부인께서 목욕 바구니를 들고 타시더군요. 그리고 향하는 곳은 늘 일정합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고화질 카메라로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차 안에서 진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 그리고 식당에서 서로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모습까지. 사진 속 아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겉옷 속에 숨겨두었던 야한 옷과 짧은 치마를 모텔 입구에서 갈아입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 실장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헤어지기 직전 늘 근처 사우나 앞에 차를 세워주었습니다. 아내는 그곳에 들어가 10분 만에 머리만 감고 비누향을 온몸에 칠한 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홍 바구니를 들고 현모양처의 얼굴로 집으로 걸어온 것이었죠. 종구야, 내가 정녕 내 친구가 맞느냐? 저는 김 실장의 환갑 잔치가 석 달 뒤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놈은 동네 상가 번영회장으로서 교회 장로로서 지역 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교양 있는 사모님으로 통했죠. 저는 그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그 가면을 조각조각 찢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김 실장의 아내와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부인, 저 강진석입니다. 우리 30년 지기 집안끼리 참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제가 모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이 인간들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친한 척하더니 우리는 그날부터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환갑잔치 현장을 그들의 촬영장으로 만들기로 말이죠. 저는 6개월 동안 아내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여보, 이번 토요일엔 비 온다는데 목욕탕 가지 말고 집에서 쉴까? 아유, 비 오면 몸이 더 찌푸둥하지. 나 비 오는 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 다녀올게. 아내는 제 배려를 비웃으며 오늘도 분홍 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실컷 즐겨둬라.
내가 들고 나가는 그 바구니가 조만간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테니까. 배신의 실체를 마주한 뒤 제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밤마다 제 곁에서 고르게 숨을 내쉬며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볼 때면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휘잡고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라고 고함을 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30년 세월, 제가 이 여자를 위해 바친 청춘과 김종구라는 놈에게 내주었던 형제. 같은 우정이 매일 밤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며 참아냈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그들은 오해다, 옛날 생각나서. 잠깐 실수한 거다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인생 전체가 파멸하는 거대한 늪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무딘 남편의 가면을 썼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갈아주는 녹즙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고, 아내가 제 셔츠 깃을 정리해주며 여보, 오늘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네. 라고 가증스러운 칭찬을 건넬 때도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눈미가 제일 정확하지. 우리 마누라가 골라준 거라 그런가 보네.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설탕처럼 달콤했지만 속에서는 칼날 같은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내는 제 완벽한 연기에 속아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그놈의 목욕탕 시간은 이제 아예 성역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죠. 아내는 현관에서 분홍 바구니를 챙기며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고쳤습니다. 여보,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몸이 더 찌푸둥하네. 뜨거운 물에 푹 담그고 오면 진짜 개운하겠다. 나 조금 늦을지도 몰라. 새신사 아줌마들이 비 오는 날엔 더 바쁘거든. 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비 오는데 조심히 다녀와. 당신 무릎 안 좋으니까 계단 조심하고. 김 실장한테도 전화 왔더라. 오늘 상가 번영에 긴급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하더군. 다들 참 바쁘네, 나만 빼고. 아내는 제 말 속에 뼈가 있는 줄도 모르고 호호 웃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나가자마자 저는 창가 커튼 뒤에 숨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5분 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익숙한 검은색 외제차가 멈춰 섰습니다. 김종구의 차였습니다. 아내는 주위를 살피는 척하더니 잽싸게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의 실루엣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한 장면도 놓치지 마세요. 특히 그들이 주고받는 물건, 내리는 장소, 표정 하나하나 다 담으셔야 합니다. 탐정은 실시간으로 제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외곽의 한적한 가든 식당에서 오리백숙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입에 고기를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지난번과 다른 숲속의 무인 모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시간을 머문 뒤 김종구가 아내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탐정의 망원 렌즈에 포착되었습니다. 강 선생님, 사진 전송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 화면 속에서 아내는 김종구가 준 돈 봉투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아마 김종구가 상가 임대인들에게서 챙긴 뒷돈이거나 우리 몰래 빼돌린 공금이었을 겁니다. 그 돈을 챙긴 아내는 다시 김종구의 차를 타고 동네 근처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아내가 귀가했습니다. 아내는 늘 하던 대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김을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개운해. 여보, 비 오는 날 목욕하니까 진짜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 당신도 다음엔 같이 가자니까. 아내의 머리카락 끝에 맺힌 물방울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물은 목욕탕 물이 아니라 김종구와 즐긴 뒤 급하게 사우나 샤워기로 끼얹은 비겁한 알리바이일 뿐이라고. 아내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스민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 향기가 그날따라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저는
복수의 칼날을 더 깊이 갈기 위해 김종구와도 접촉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종구를 불러내 술상을 차렸습니다. 종구야, 자네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사업이 잘 되나 봐? 우리 마누라도 자네 덕분에 상가 정보도 얻고 고맙다고 난리더군. 종구는 능청스럽게 소주잔을 비우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에이, 진석이 자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고향 친구인데 그 정도도 못해주나? 재수 씨는 내가 친동생처럼 생각하니까 챙기는 거지. 자네는 복 받은 거야. 재수 씨 같은 현모양처가 어디 있나? 제 앞에서 제 아내를 재수 씨라 부르며 현모양처라 치켜세우는 그놈의 뻔뻔함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우정의 무게가 고작 이런 추잡한 배신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김종구의 환갑잔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종구야, 이제 곧 자네 환갑이잖아. 이번에 상가 번영회에서 거창하게 준비한다며? 고향 식구들도 다 올라온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자네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 중이야. 기대해도 좋아. 종구는 제 속도 모르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역시 진석이 자네뿐이구먼. 그래, 우리 환갑잔치 때 고향 노래 부르며 진하게 한번 놀아보세. 그놈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김종구의 아내 이 여사와의 작전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이 여사는 이미 남편의 외도 증거를 보고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김종구가 그동안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강 선생님, 그날 장소는 김종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한정식당입니다. 지역 의원들도 오고 교회 사람들도 다 모이는 자리예요. 그 인간이 쌓아온 그 가짜 인생, 그날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립시다. 이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6개월간의 기다림. 저는 그동안 아내의 분홍 바구니가 채워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김종구가 사준 명품 시계를 바구니 구석에 숨겨오기도 했고, 가끔은 둘만의 밀회 장소가 적힌 메모를 샴푸통 밑바닥에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었습니다. 5년치의 배신을 단 하루 만에 되갚아주기 위해 저는 제 감정을 죽이고 냉혹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제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으면 다가와 묻곤 했습니다. 여보, 무슨 고민 있어? 요즘 들어 당신 통말이 없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당신이랑 이렇게 늙어가는 게 참 감사해서 그래. 우리 끝까지 서로 배신하지 말고 이렇게 살자, 말수가.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걱정 마요, 여보. 그 가증스러운 약속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디데이는 일주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김종구의 환갑잔치이자 제가 30년 우정과 3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그날, 저는 옷방 구석에 잘 다려진 정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 분홍 바구니 속에 든 것은 더러운 배신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끝장낼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한 가면을 벗기는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짐승이 될 것입니다. 6개월간의 침묵이 끝나고 이제 대청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종구 실장의 환갑잔치 당일 아침부터 집안 공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아내 말숙이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듯한 커다란 보자기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일찍 가봐야겠어. 종구 오빠네 부인이 살림이 좀 서툴잖아. 내가 직접 만든 수정과랑 떡 좀 챙겼으니까 이거 들고 가서 미리 손님 맞이 좀 도울게. 당신은 이따 정장 잘 챙겨 입고 6시까지 식당으로 와요. 평소라면 역시 내 아내는 속이 깊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쌌다는 그 보자기 속에는 수정과가 아니라 김 실장과 잔치 후에
몰래 도망쳐 입을 화려한 외출복과 제가 모르는 비상금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저는 아내의 분홍 바구니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 폴더폰에 이미 자동 녹음 앱을 깔아두었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오던 두 사람의 대화는 가관이었습니다. 말수가 환갑 잔치만 딱 끝나면 나 이혼 소송 서류 던질 거야. 그날 너는 그냥 손님인 척 와서 내 옆에 있어줘. 그게 내 진짜 마음이야. 오빠, 정말이지? 나 그 지긋지긋한 진석이 뒷바라지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그날 오빠 기 살려주러 내가 제일 예쁘게 하고 갈게. 아내는 제 앞에서는 현모양처의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저를 지긋지긋한 존재로 치부하며 김 실장과의 새 출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배웅하며 인자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가서 도와주면 종구도 든든하겠네. 조심히 다녀와. 오후 6시 지역에서 내려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인 한정식당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김 실장은 점잖은 수트를 입고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아내는 김 실장의 아내 눈치를 살살 보며 하객들에게 차를 대접하거나 빈자리를 안내하는 등 마치 그 집 일가친척이라도 된 듯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강 선생님 부인이 참 대단해. 친구 잔치에 자기 일처럼 나서내라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위선적인 광경을 보며 저는 김 실장의 아내, 이 여사에게 조용히 다가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추억 영상 순서가 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자식들의 축사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자, 이제 김 회장님의 30년 지기 강진석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특별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은 고향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 아내가 평소처럼 분홍 바구니를 들고 목욕탕에 간다며 집을 나선 뒤 김 실장의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영상과 녹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목욕탕 간다고 구라치고 나오는 것도 이제 힘들다. 진석이는 바보라 5년째 속고 있지만 종구 걱정 마. 이번 환갑잔치 때 내가 너한테 다이아 반지 하나 해줄게. 그게 우리 5주년 기념 선물이야.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손님들을 안내하던 아내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며 얼어붙었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5년 동안 토요일마다 들렀던 모텔의 리스트와 그곳을 드나드는 적나라한 사진들이 날짜별로 슬라이드쇼처럼 넘어갔습니다. 저게 뭐야?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짓을? 강 선생님 부인이었어? 세상에 소름 돋는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제가 30년을 믿어온 친구와 아내의 실체입니다. 5년 동안 목욕탕에 간다며 저를 비웃고 이 잔칫날까지 저를 속이며 자기들만의 미래를 꿈꾼 배신자들입니다. 저는 아내가 가져온 그 보자기 뭉치를 하객들 앞에 던졌습니다. 보자기 속에서 쏟아진 것은 수정과가 아니라 김 실장이 아내에게 사준 명품 시계들과 두 사람의 불륜 여행 비행기 티켓들이었습니다. 종구야, 내가 내 친구냐? 내 아내의 5년을 도둑질하고도 내 앞에서 우정을 노네? 오늘 이 자리는 내 환갑잔치가 아니라 내 추악한 인생의 장례식이다. 김 실장의 아내 이 여사가 무대로 뛰어올라 김 실장의 따귀를 갈겼고 식장은 비명과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30년의 가짜 우정과 5년의 치밀한 배신이 가장 화려해야 할 잔칫날. 단 10분 만에 만천하에 까발려진 것입니다. 폭로의 폭풍이 지나간 뒤 배신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김종구 실장은 그날 이후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상가 번영 회장직에서 해임된 것은 물론 그가 장로로 있던 교회에서도 제명 처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제가 제공한 5년치의 완벽한 불륜 증거를 토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김 실장이 빼돌린 비자금과 상가 수익금까지 모두 환수해냈습니다.
한때 떵떵거리던 김 실장은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어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제 아내 말숙이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식장에서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제 발등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인간이 나를 홀린 거야. 당신이랑 애들 생각해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저는 아내의 손을 차갑게 걷어찼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5년 동안 토요일마다 목욕 바구니 들고 나갈 때 내 심장은 이미 수천 번도 더 죽었어. 너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내 30년 인생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거야. 저는 단 1분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은커녕 제가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를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 역시 엄마의 추악한 행실을 목격한 뒤 그녀를 엄마라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그날 잔칫날 죽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결국 아내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지로 쫓겨나듯 떠났습니다. 평생 제 돈으로 귀부인 소리 들으며 살던 여자가 이제는 이름도 모를 공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내는 가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며 오늘 목욕탕 가야 하는데?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린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판 무덤이 자신의 감옥이 된 셈입니다. 저는 아내가 쓰던 방의 모든 물건을 마당으로 끌어내 불태웠습니다. 그 중에는 아내가 5년 동안 들고 다녔던 그 낡은 분홍색 목욕 바구니도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녹아내리는 플라스틱 냄새는 지독했지만 제 가슴 속 응어리는 그 연기와 함께 조금씩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단 한 번의 불꽃으로 지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인생의 대청소는 확실하게 끝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습관도, 자스민 샴푸, 향기에 가슴 철렁하던 트라우마도 이제는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저는 오랜만에 등산 배낭을 맸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의 목욕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집을 지켰을 시간이었죠. 저는 산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달콤했었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저는 동네 작은 대중 목욕탕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욕탕의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거짓으로 풍기던 자스민 향기가 아니라 진짜 나무 향이 배어나오는 탕 안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이구, 손님. 피부가 아주 좋으시네요. 그동안 쌓인 묵은 때가 아주 시원하게 벗겨졌습니다. 세신사 아저씨의 말에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네, 5년 동안 아주 지독한 때가 껴 있었거든요. 오늘 다 밀어버리니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목욕탕을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홍 바구니를 든 여자를 봐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배신은 독한 감기처럼 저를 앓게 했지만 그 병을 이겨낸 제 영혼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산에 다녀오셨어요? 얼굴색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실. 이것이 제가 그 처절한 복수극 끝에 지켜낸 진짜 제 영감의 영토였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배신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고 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면 되니까요. 6070동년배 여러분,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혀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도끼를 들어 썩은 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만이 여러분을 진짜 개운한 인생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목욕 바구니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제 인생의 가장 깨끗하고 찬란한 노년은 위선의 때를 벗겨낸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